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비지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열겠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4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려했던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용부진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는데 자영업자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은 계속해서 줄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을 철회했습니다. 고용부진과 미중 무역 갈등, 국제유가 상승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취업자 수라든가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과 관련된 양적인 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서도 상용직 근로자 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등 일부 질적인 지표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9.13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가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잠깐 관망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인지 오늘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너스는 일단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지난 8월보다는 많이 늘어서 4만 5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면서 부진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5천 명 늘어난 2,705만여 명이었습니다. 당초 마이너스도 예상된다는 우려를 딛고 증가로 돌아섰지만 취업자 수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추석 2주 전이 조사 대상 주간이었고 그 결과 소비재 중심의 제조업의 좀 증가라든지 소매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좀 둔화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마이너스는 아니 한 4.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2천 명 줄었는데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10만 명 이상 줄었던 것보다는 감소세가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영향을 받는 임대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은 10만 명 안팎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3.6%로 9월 기준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었지만 잠재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7%로 9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102만 명을 넘어서며 9개월째 100만 명을 웃돌았고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55만 6천 명으로 201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가까이 유지해온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을 철회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세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최근 경제 동향, 보통 그린북이라고 부르는 경기 진단 보고서가 있는데 이달호에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달 동안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고 설명해 왔는데요. 이번에 삭제된 겁니다. 그동안 국내 주요 기관들 우리 경제가 하락세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놨었잖아요. 결국 정부도 그동안의 낙관론을 접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경제 상황이 수출 외에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데다 소비도 제자리 걸음을 지속하고 있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오르는 등 대외적인 악재도 정부가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을 거둔 배경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다 보니 버팀목인 수출마저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쪽으로 정부 판단이 바뀐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에 앞서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경기 개선 추세라는 문구를 빼고 경기 정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예, 지난 여름에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궜던 BMW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추가 리콜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리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모델들인데 조사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차종들인지 조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차량 앞부분이 불에 타 심하게 그을려 있습니다. 이달 초 서울 송파구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 엔진에 갑자기 불이 붙은 겁니다. 이 차량은 앞서 지난 8월 안전진단을 마치고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도 교체한 차종입니다. 이처럼 올 들어 발생한 BMW 화재 사고는 모두 47차례, 이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종도 12대나 됩니다. 실제로 민간 합동조사단은 리콜 대상이 아닌 BMW 118D 차량에서도 EGR 관련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GR 쿨러 안에 침전물이 쌓이거나 연소실로 공기를 밀어넣는 장치인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뚫리는 등 리콜 대상 차종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BMW 118D 모델을 포함해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다른 BMW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리콜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기들도 이제 조사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추가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BMW는 현재 추가 리콜 대상 차량과 차량 대수, 시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BMW로부터 시정 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에 나서는 한편 BMW 측이 주장하는 EGR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은 없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오늘도 국정감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의 과거 자산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포스코 인수합병과 자산 매각 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의원은 과거 포스코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에콰도르 산토사 등을 인수했다가 손실을 보고 매각한 것을 소개하며 회계 분식이나 비자금 조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감리를 포함해서 손상 처리 부분, 회계 처리 문제, 혹시 배임이 있었는지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포스코건설의 산토스 매각 요건이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해서요.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 포스코건설이 에콰도르 플랜트 시공업체 산토스 CMI와 영국 EPC 등을 1,000여억 원에 사들였는데 지난해 초 원래 주주에게 회사를 7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과 비리 의혹이 이미 제기가 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일부에서는 국감 때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유사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회사를 인수한 뒤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기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오늘 세계 최대 두께인 700mm 사각 철강 원자재 슬래브의 상업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13 대책이 나온 뒤에 이번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0.86%가 올라서 대책 발표 직전 한 달에 2.8%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3%가 넘었던 상승세에서 0.7%로 줄어들었고 강남구도 2%대 초반에서 0.9%로 줄어들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가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량은 18%, 내수 판매량은 17.3%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고 생산량도 18%가 줄어든 29만 대에 그쳤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가 10월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하루 평균으로 이를 환산해보면 올해 수치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 정상이 평양 선언을 한 직후에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대북 제재를 준수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일에서 21일 사이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에 대해 전화 회의를 열고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물으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의 핫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슈톡톡 시간입니다. 앞서 고용 동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계속 많은 걱정을 했었던 마이너스, 그러니까 즉 새로 취업한 사람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3천 명대까지 줄었던 취업자 수가 4만 명대 중반까지 일단 반등을 꽤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수치들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전화로 일단 오늘 나온 이 9월 고용동향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마이너스는 아니었네요. 4만 5천 명이면 지난 8월 달 3천 명에 비해서는 꽤 많이 늘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는 20만 가까이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그게 한 10만 수준으로 줄어들다가 7월, 8월에는 1만 이하로 줄었죠. 그래서 9월에도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또 마이너스로까지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4만 5천 명 증가로 나와서 이게 반등세인지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그래서 왜 10만 명 수준 이상으로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숫자로 회복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인 결과다 이렇게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8월 달에 비해서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늘은 거는 좀 뭔가 좀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예. 통계청이 발표하면서도 이제 9월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식품 제조업과 농업에서 늘어난 숫자가 그 영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농업은 최근 몇 달 사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식품 제조업이 늘어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제조업 전반이 약세인 가운데 그렇죠. 이쪽만 늘어난 것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석이면 조업 일수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했냐 조사 기간에 측정하는 지표로 봤을 때 추석 영향이 어떻게 반영됐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거고요. 다음 달 수치와 종합해서 평가해 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취업자 증가 추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그 약세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이 추세가 반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그러니까 8월에 3천 명에서 9월에 4만 5천 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가 추세적으로 이제 다시 일테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이렇게 보기는 이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9월 고용 동향 얘기를 조금 쪼개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예전에 비해서 계속 안 좋습니다만은 조금 더 9월 상황에서 조금 더 안 좋게 보신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최저임금의 영향권이라고 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에서 계속 감소세가 지속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는 늘고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이 급격히 줄어서
최저임금의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나 이런 도소매 음식 숙박업 쪽이 계속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질적 개선의 추세인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제조업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조선 자동차 이런 구조조정의 영향 때문에 계속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의 근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임금 업종이라서 그래 제조업의 약세는 여전히 염려스럽다. 그리고 초장 52시간제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초장 시간 노동은 줄었지만 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새로운 숙제가 아니냐. 예전에는 비슷한 시간 일하면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문제였는데 이 단시간 노동자인 경우에는 이게 오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이 올라도 저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긍정적인 쪽도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고용의 질이 좀 개선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부에서도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그동안에 물론 뭐 목소리가 작긴 했습니다. 계속 나오고 해서 이 고용의 질 쪽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싶네요. 정규직이라고 뭐 표현될 수도 있는 상용직이 늘어나고 임시 일용직 불안정한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무직 같은 고임금 직종이 늘어나고 있고 또 보건복지 쪽하고 또 전기통신, 금융업 같은 상대적 고임금 업종은 늘고 서비스직, 판매직 이런 직종이 또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그런 업종에서는 줄고 있어서 질적으로는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질적인 측면에서는 저임금 쪽이 줄고 고임금 직종이 늘어나는 양상이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질적 개선이 되고 있지만 양적 이런 침체 상태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양적인 지표들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이제 질적인 어떤 지표들의 개선 이게 사실은 좀 묻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부는 양도 양이고 질도 질이고 어쨌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질적 개선 측면에 초점이 좀 더 두어졌었던 정책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고용 침체 상황 때문에 양적 개선에도 다시 주목을 하는데 근데 양과 질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짧은 시간 일하거나 낮은 임금에서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런 노동빈곤의 문제는 사실 취업자가 는다고 해서 노동빈곤의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양을 개선한다고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일단 지표와 관련된 수치들 또 그거의 의미들은 김 교수님이랑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번 9월 고용 동향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최근에 우리 경제 상황 그리고 앞서 저희가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정부도 사실은 우리 경제가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없다,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과 좀 연계를 해서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일 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용 동향 얘기를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질적인 얘기도 앞서 김 교수님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 상보다는 좀 뭐 나아졌다고 그러면 조금 심하게 보면 너무 좋게 보는 건가요? 눈에 띄는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좋아진 거는 추세적인 경향성은 다음 달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 교수도 얘기했지만 추석 때 손이 달리니까 이제 농업이라든가 식품 제조업 쪽에 일손을 좀 추가한 게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를 면하게 된 요인이 크다고 보고요. 그거는 일시적일 수 있죠. 추석 이제 연휴가 낀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청와대 기재부 고용부가 협의를 해서 지금 공공기관 쪽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막 언론들이 비판하기도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요. 임시직 근로자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언발에 오줌이라도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 말을 바꾸면 제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 최근에 조선이 이제 반짝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지금 보니까 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꽤 이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4만 2천 명 줄어든 건데 물론 줄어들었습니다만 네. 7월에 12만 명, 예, 6월에 비하면, 12만 명, 네. 8월에 10만 명대였던 거 보면 많이 줄었네요. 줄고 있죠. 그래서 네. 제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고 이제 일자리의 양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자영업 분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 분야의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 매달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계부채라는 그 엄청난 부담이 짓누르고 있는 내수 소비 정체 상황에서 예. 이제 빚어지는 문제니까 이 자영업 분야를 과연 어떻게 해서 일자리 상황을 개선할 것이냐가 고용 쇼크에 대비한 이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문제가 단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요. 예, 뭐 소장님 말씀이 아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제의 원인이 좀 단순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오히려 좀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뭐 예. 굳이 뭐 이렇게 뭐 좋게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다음 달 또 추세를 좀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예.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럽게 본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40대, 50대는 계속 줄었어요. 40대가 특히 좀 많이 줄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그 소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영업자들 문제하고 많이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30대도 이제 감소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걸 보면 30대, 40대, 50대 이 정말 허리죠. 요 한창 이제 돈 많이 벌고 일하는 시간도 많은 요 세대, 이 3세대가 다 이제 지금 고용이 줄고 있다는 게 참 걱정스럽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전후에서 이제 일자리를 얻으신 분이라서 아주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안정되지 않다 이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들이 아니었고 예. 임시직 또 일용직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자영업의 어려움과 함께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까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일자리의 질은 좋아지는데 양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는 지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임시직, 실용직 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 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자리를 가졌던 분들이 탈락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또 자영업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영업 얘기 좀 하셔서 그런 겁니다만 아까 김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의 근거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혼자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라는 게 무급으로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월급을 주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영업의 딜레마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자리가 어려워지면 자영업 쪽에서 어려운데 또 생계형 창업이 자영업으로 몰려들어요.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규 취업자 수에서 이제 자영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나도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게 이게 생계형 창업들도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그러니까 30, 40, 50대에서 이런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시 자영업을 창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 비대했고 가계부채라는 부담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지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일자리 문제의 어떤 근원은 핵심은 역시 이제 자영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저도 좀 이해가 좀 잘 오는데요. 예. 근데 오늘 또 저희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청년 고용률은 또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단 말이에요. 22% 넘어갔으니까요. 네. 물론 뭐 체감 실업률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러면 청년 고용 상황은 썩 좋은 뭐 계속 뭐 개선되는 게 안 보이는 상황이니 자영업 문제도 그렇고 이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고 고용 문제도 그렇고 이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청년
취업 고용률이 늘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취업 포기자가 오늘 통계도 나왔습니다만 56만 명 아닙니까? 취업 포기자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업자보다는 낫다 그래가지고 취업 준비한다면서 이제 사실은 일자리와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뭐 정확히 분석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지금 공공기관의 임시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이 주로 청년 측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고용률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있는 것이지 이게 문제 본질적으로 해결이 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아마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습니다만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중장년, 뭐 신중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쪽의 일자리 문제가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 정부가 맞춤형 대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내놓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 사회 이게 이제 좀 약간 사회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세대 간의 그 직장을 놓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딱 지금 청년 세대와 중년, 신중년 세대 그거거든요. 이게 참 어떨까요 싶네요. 뭐 그러니까 정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대책은 청년의 경우에는 취창업을 이제 보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내놓지만 창업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신산업 정책을 결부시킨 쪽이 될 테고요. 신중년, 신장년은 사회복지 정책과 결부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조금씩 더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고용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그 나온 9월 고용 동향이 마이너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고용 상황이 뭐 좋지 않다라는 거는 뭐 불문가진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금융시장 이 불안한 상황, 뭐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우리 경제 이제 앞날에 대해서 참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정부도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12개월 만에 삭제할 정도로 이제 정부도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걸 이제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 금융시장 문제도 좀 그렇고 고용 상황도 썩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 당분간 우리 경기가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의 이제 주기 자체도 지난해 여름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순환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내수가 정체돼 있고 수출이 그나마 버텼는데 수출도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커진 상황이다. 다 알고 계신 얘기인데 여기에 비즈니스 사이클 자체가 지난 여름을 고비로 해서 조금 나빠지고 있다. 저는 이제 정부가 이 그린북에서 경기 동향 보고에서 회복세라는 표현을 걷어들인 게 바로 그 점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체감 경기는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조금씩 나빠져서 아마 내년까지는 나빠질 것이다. 뭐 많은 전망 기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3년 사이클 정도 보시는 거예요? 2년 반에서 3년 정도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내후년 정도 돼야 실제 실물 경기 자체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이 회복세라는 표현을 걷어들인 게 보다 현실적인 경기 진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 심각한 상황은 좀 그런 어떤 사이클을 더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더 길게 갈 수도 있을 뭔가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최근 미국에서 벌어졌던 블랙 서스데이, 그 검은 목요일 충격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 인근에서 철컹거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때 바로 수직 낙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포심은 극대화되잖아요. 막. 신호를 주죠. 그 공포심이 극대화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장세를 공포심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미국 그 독야청청하던 미국의 증시와 경제가 어느 정도 상투 근처에 근접했다 혹은 쳤다.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들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특히 트럼프는 연준이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예상했던 거잖아요. 올해 4번 인상한다고 예상했던 거니까 지금 한 번이 남아 있는 거고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중미 간의 무역 분쟁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인데 이게 언젠가는 실물 경제에 진짜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까지는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일종의 설전 가까웠는데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는 것도 전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지표로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수직 낙하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리고 미국이 이틀 동안 그 모든 지표들이 마이너스 3% 연속으로 이제 떨어지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됐나를 보시죠. 우린 9일 동안 떨어졌죠. 맞아요. 더 많이 오늘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선방하긴 했어요. 너무 싸다 이런 느낌과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선방하긴 했는데 코스피 1.5, 코스닥이 3% 이상 선방하긴 했는데 역시 대만 같은 대외 노출이 심한 경제를 가진 나라가 굉장히 나빴거든요. 마이너스 6% 이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경기냐 금융 불안이냐 이걸 놓고 볼 때 금리에 대한 고민 답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경기에 대한 고민은 이미 사이클이 거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편다고 그 사이클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사이클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니까요.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신만만했는데 그동안 이게 워낙 구조적인 성격을 안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긴급회의가 열렸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얘기 나온 게 외화 유동성을 좀 잘 체크해보자. 그 얘기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돈 빼가나 보자 이런 얘기였고 또 하나가 이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답이 없는 얘기예요. ATM 현금 인출기에서 외국인들이 돈 뽑아가겠다는데 이걸 말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지가 비밀번호 넣어가지고 뽑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증시에서 팔아서 가겠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글로벌 증시 불안을 통해서 금리 결정에 대한 고민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 금리와의 한정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대내외적인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상황이 딱히 앞으로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눈에 띄게요. 외부 상황이 좀 갑자기 확 부각이 되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대내외가 다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뭐랄까요? 우리 경제의 어떤 그런 어떤 내공,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체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실한 저성장 굴레에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원컨 원치 않든 간에 그 블랙홀에 들어갔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소득에 자극을 줘보기도 했고 최저임금으로 잘 안 됐죠. 그러니까 남은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정부가 아마 이 분야에서 계속 골몰할 겁니다. 일자리 대책도 그런 건데요. 그런 거의 일환인데 하나는 정부 돈을 써서 이제 재정 정책을 크게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판이 벌어진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도 비판적인 언론들이 정부가 단기 일자리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 만들어내서 그냥 가만히 집에서 손 놓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기업의 자비만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 분명한 거는 이제 세금이 잘 거치니까 다행스럽게도 재정 정책의 여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아주 과감하게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과감하게 펼쳐야 된다. 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아까 젊은이 일자리하고도 연계되지만 신산업 정책이라 그래서 사람과 돈과 관심이 쏠릴 새로운 어떤 구멍을 찾아내서 제시하는 것, 정부가 옆에서 거드는 것, 신산업 정책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한테 남은 숙제죠. 또 너무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으면 사실은 고용 문제만 해도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 뽑아줘야지 근본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이 뽑을 수 있게 여러 가지로 기업들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그게 이제 규제 해소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이나 규제 완화도 그런 거죠. 그런 부분도 그런 대로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비상한 시기니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냥 저성장 상황만이 아니라 불확실한 저성장으로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일단 위기라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긴장은 확실히 늦추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당분간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오늘 저희 집중 분석의 주제는 앞서 보신 대로 집값 얘기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이 나온 게 이제 내일이면 딱 한 달이 됩니다. 물론 정부 대책이 나온 걸 한 달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섣부를 수 있긴 합니다만 이번 9.13 대책은 지난 한 달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그 전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일단 좀 평가를 조금 일찍 해봐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를 모시고 정말로 시장이 9.13 대책에 영향이 있는 건지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건지 그렇지 않다면 또 왜 그런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영향이 수치상으로는 눈에 띄네요. 아까도 부동산 114 자료긴 합니다만 뭐 그 발표 나오기 전, 그러니까 9.13 대책 전보다 뭐 증가율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영향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지금 9.13 대책의 영향인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통계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부동산 114라든지 또는 KB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이제 한국감정원 등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지금 3주 혹은 4주째 사실은 약간 상승률 자체가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상승률 자체가 많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책의 효과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물들도 많이 회수가 돼가지고 매도자들도 상당히 이제 시장을 지켜보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요. 지금 매수자들도 사실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 관망세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세라는 것은 거래량도 상당히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남 3구의 어떤 여러 가지 호가 중심에 있어서의 집값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데다가 거래량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분의 1, 즉 9.13 대책 이전과 비교할 때 지금 1일 그 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차분해지고 냉정해지는 그런 어떤 시장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갈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뭐 사이에 9.13 대책이 나온 이유죠. 정말 과열 얘기, 큰일 났다, 걱정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싸늘해지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성급하신 분들은 이제 9.13 대책, 그런데 이어서 나온 9.21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효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대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일단 그동안 우리가 상반기 그리고 최근에 7월달, 8월달에 있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의 그 고점에 거의 달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높이 올라갔던 것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기술적인 주춤 네, 그렇죠. 고정 쉬어가기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대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국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 하락세로 분명히 전환된 것은 아니고 상승폭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 있어서 매도 심리나 혹은 매수 심리나 모두 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9.13 대책의 뭐 이런저런 내용들 보면은 이번 엊그제 나온 그 대책도 좀 그렇고요. 분양 시장도 그렇고 청약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출도 더 쪼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그동안에 자금을 계속해서 약간 편법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좀 막았고 갭 투자도 사실상 막혔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고 해석도 하고 있고 그러면 9.13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은 실제 9.13 대책에서 나왔던 대책들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석이 연결지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이제 상정이 돼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나오고 효과를 미치려면 내년 12월 1일 달에 정확하게
강화된 종부세에 의한 것도 고지서가 송달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 정부가 이제 강하게 했던 것은 공급 대책,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 이후에 지자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되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 지금 하나의 어떤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에 좀 힘든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 서울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폭이라든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는 최근에 와서 일부 고양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또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기 아닙니까? 그렇죠. 갭 메우기 혹은 뭐 풍선 효과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기존에 어떤 상승됐던 지역들에 비해서 상당히 오름폭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갭 메우기의 차원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 있어서 규제 대상에서 또 벗어나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것을 지금 당장에 있어서 하나의 효과, 즉 대책의 효과냐 아니냐 혹은 그것이 하나의 풍선 효과로서 단정짓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정부의 정책 혹은 대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9월 달에 주택담보대출이 또 많이 늘었다는 거는 이게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대출이 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게 해석은 뭐 이미 주기로 한 집단대출 같은 거 약정이 된 집단대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그런 어떤 대출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해서 뭔가 집을 매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도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가격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세로 빠르게 전환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은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 매도자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는 것과 함께 매수자들은 대기 수요로서 충분히 기회가 오면은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은 다만 지금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값이 하락한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은 눈치보기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적절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가운데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볼 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지금 거래 여러 가지 그 관행상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 신고까지 최대 한 60일까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그렇죠.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10월 말 내지는 늦어도 빨라도 사실 제가 11월 중순 정도는 돼봐야만이 시장에 있어서의 방향성 혹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있어서의 그 눈치 보기가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로 이렇게 무슨 릴레이 중계하듯이 부동산 뭐 가격이 얼마라는 걸 발표하는 나라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국감정원이랑 부동산 114에서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 그 샘플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전체 가구수에 비하면.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 집값이 다 오른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사실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통계 가지고 너무 일비하고 그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사실 지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 정책이라는 게 적확하게 나오려면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 그렇게 썩 적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내놓은 대책도 과연 그렇게 딱 맞을 수 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이 현재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사실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택 거래의 변화 자체가 거래가 체결되고 나중에 잔금을 납입하기까지도 한 60일이 걸리는 데다가 그래서 실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9.13 대책 이전에와 비교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줄은 가운데 거래 가격의 상승폭을 통계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수치들이 정확한 시장의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사실은 근거로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지금 혹은 시장에서나 굉장히 조급하게 대책이 있으면 대책의 효과를 알고 싶어하고 또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어떤 경우에는 대책을 발표한 그날 당장에서 효과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별로 본다면 평생에 한 번, 두 번 사실 많지 않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회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나의 대책이나 하나의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점차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의 문제점들을 아마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있어서 조금씩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쨌든 이거의 실질적인 그 결과에 대한 그 받는 사람들,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비자들,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까 두 박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무주택자든 집이 한 채 있는데 좀 작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좀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이든 간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지금의 이런 관망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뭔가 좀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박사님께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지만 그건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확충되는지를 먼저 살펴본 이후에 자기가 원하고 있는 혹은 또 가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또 최근에 와서는 담합에 대한 논란들도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어떤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다른 우리 소비재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호재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화되어 있는지를 다 점검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아주 눈치 보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어떤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실 제가 볼 때는 청약 시장을 두드려보는 것이 제일 위험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면서도 좋은 어떤 주택들을 최근의 흐름들을 갖다 반영할 수 있고요. 그 밖에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도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다 좀 신중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하나의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여지는 그 시점 이후에 움직이셔도 크게 늦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양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 분양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 공약사항에서도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는 뭐 후분양제 이런 것들을 공약을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분양도 좀 막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뭐 나오는 걸 받는 점수가 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걸 보면서 있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더 조언해 주시면요. 지금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이제 바뀌기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 정도에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건 대통령께서 이제 그는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돼 있고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1주택자의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라든지 혹은 또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령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핀다면 사실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분양가도 상당히
낮추어진 그 가운데 기회가 확장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으로 한 12월 정도에 많은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올해 12월이요? 네네, 그렇죠.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위례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양을 하고자 했던 그 단지들에 있어서 분양 시기를 다 늦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다 확정되고 난 뒤에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확정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런 분양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그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하기 좋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1주택자리나 이런 분들은 가능한 지금 분양하는 현장이 있고 그게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곳이라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양은 내가 봤을 때 살고 싶은 지역이 나오면 웬만하면 계속 넣는 게 뭐 올해 말 뭐 내년 이후로도 뭐 계속 넣는 게 낫겠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시중 시세 대비해서 거의 60~70%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만일에 무주택자로서 청약하는 그런 어떤 그 기회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발품을 정말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정한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벌써 한 주가 다 갔네요. 비즈플러스 금요일 수업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